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 61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겪은 일 중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통쾌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나? 하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행복했던 나날들.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깨끗한 세상 세탁소라는 이름이었죠. 동네에서는 꽤 유명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박 사장님 여기 맡기면 진짜 새 것처럼 나와요 하며 찾아주셨으니까요. 남편 김철수는 제가 32 되던 해에 만났습니다. 그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을 낳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더군요. 아들 민수가 21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큰 철근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23세 딸 은지와 21의 아들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다림질을 했어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텼어요. 딸 은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착하고 똑똑한 애였죠. 3년 전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이제는 부산에 살고 있어요. 아들 민수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대학은 겨우 졸업했는데 직장 생활을 못했어요. 이것저것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제 세탁소에서 일하게 됐죠. 엄마, 나 곧 대박 낼 거야. 조금만 기다려. 민수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숨만 나왔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다 3년 전 민수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내 여자친구 이수진이야.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뭔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죠. 나이는 32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서 민수 오빠랑 은지 언니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3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누가 저를 이해해 준 적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저를 이해한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쁜 아가씨가 우리 민수 같은 애를 어떻게. 어머님,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3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드디어 제 아들놈이 철이 들어서 장가를 가는구나. 이제는 저도 며느리 손 한번 잡아보는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부 천사 같은 며느리. 결혼 후 민수와 수진이는 세탁소 2층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제가 가진 건 이 건물뿐이었거든요. 1층은 세탁소, 2층은 신혼부부, 3층은 제가 사는 구조였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1층으로 내려와서 제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님, 저 할게요. 어머님은 카운터에서 손님들 받으시고 뒤는 제가 다 할게요. 다림질도 하고 드라이클리닝 기계도 돌리고 빨래 분류도 하고. 수진아, 너 신혼인데 쉬어야지. 엄마가 다 할게. 어머님, 저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제가 원래 호텔 세탁부에서 일했었거든요. 이 일 재미있어요. 정말 신통방통했어요. 손님들도 수진이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 복 터지셨네요. 요즘 저렇게 부지런한 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맞아. 우리 수진이 착하죠?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진가는 다른 곳에서 드러났어요. 제가 당뇨가 좀 있거든요.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도 자주 붓고요. 수진이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매일 저녁 제 방으로 올라왔어요. 어머님, 발 좀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내가 무슨. 어머님,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거 정말 잘해요. 수진이의 손은 마법 같았습니다. 제 종아리를 주무르고 발바닥 지압점을 눌러주고 따뜻한 물에 담가주고. 어머님, 당뇨 있으시면 발 관리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해드릴게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투박한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딸이구나. 친딸이 이보다 더 할까? 민수도 달라졌어요. 원래 게으른 애였는데 수진이가 온 후로는 부지런해졌죠. 엄마, 내가 이제 진짜 열심히 할게. 수진이랑 엄마 잘 모시고 돈도 많이 벌 거야. 세탁소 일도 성실하게 하고 배달도 착착 해내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다 됐구나. 내 인생 고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3부 작은 균열. 수진이가 들어온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민수는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전화가 오면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없어,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들을 30년 넘게 키운 엄마의 촉은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수진이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수진이는 태연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3층 제 방에서 잠을 자려는데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싸우는 소리였어요. 수진아, 이거 정말 안 돼. 엄마한테는 절대 안 돼. 오빠, 달리 방법이 없잖아. 그 사람들이 계속 협박하는데 어떡해? 하지만 엄마를.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가 살아야 어머님도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냐? 저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들, 협박? 대체 무슨 일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민수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영 안 좋던데. 수진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수진이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갚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얼마나 빌려줬는데? 2천만 원이요. 뭐, 2천만 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작은 소리로 해주세요. 민수 오빠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은 무슨,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데? 어머님 모르시게 대출받았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수진아, 그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2천만 원을 어떻게 친구한테?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친한 친구래요. 곧 갚을 거래요.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어머님은 몸 건강만 챙기세요.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제가 세탁소 금고에 넣어둔 현금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혹시 금고에서 돈 뺐니? 응, 엄마. 미안해.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곧 갚을게. 하지만 갚지 않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두 달에 200만 원씩.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1,000만 원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따지지 못했어요. 내 아들인데 뭐. 어차피 다 내 돈 아니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사부 악몽의 시작.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세탁소에 손님이 별로 없었고 저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세탁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희 사장님 맞으시죠? 덩치 큰 남자가 싸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신데요? 저희는 아주 중요한 용건으로 왔습니다. 김민수 씨 여기 계신가요? 민수요? 민수는 지금 배달 나갔는데. 그럼 사모님 계시죠? 이수진 씨. 남자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수진 씨 맞으시죠? 우리 좀 얘기 좀 할까요? 남자들은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긴 영업 중인데 나가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조용히 합시다.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김민수 씨가 우리한테 빌린 돈, 이제 갚을 때가 됐거든요. 빌린 돈? 얼마를 빌렸는데요?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붙어서 지금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뭔 소리예요? 우리 민수가 그렇게 큰 돈을. 사장님 모르셨어요? 김민수 씨가 작년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우리한테 돈 빌렸어요. 처음엔 1,000만 원이었는데 계속 잃고 또 빌리고 그렇게 불어난 거죠. 온라인 도박.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우리 민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거짓말이면 좋겠네요. 여기 차용증 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제 앞에 던졌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민수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사장님, 우리도 처음엔 기다려줬어요. 하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2주 안에 9천만 원 갚지 않으면. 남자가 세탁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건물 꽤 괜찮던데요? 감정가가 얼마쯤 나올까? 건물은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소리쳤어요. 남자들은 냉소를 지으며 명함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2주입니다. 2주 안에 연락 없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이가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민수가 정말 도박을? 수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못 말렸어요. 너 알고 있었어? 네. 6개월 전부터 알았어요. 제가 말려봤는데 민수 오빠가 안 들어요. 큰 돈 따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수진이는 제 발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저희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멍하니 천장만 쳐다봤어요. 9천만 원.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랄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놈을 때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게 자식아, 내가 사람이냐? 내 애미가 30년 동안 허리 휘어가며 번 돈을 도박으로 날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어요. 미안하면 다야? 9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어떻게? 엄마, 나 정말 큰 돈 딸 뻔했어. 조금만 더 했으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 병신아. 저는 민수를 발로 찼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막아섰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민수 오빠도 힘들어요. 비켜, 수진아. 이건 나랑 민수 문제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민수 오빠 말렸어야 했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꼭 해결할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천장만 노려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해야 한다. 이 건물만은 절대 빼앗길 수 없어. 오부 며느리의 제안.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데? 제가 밤새 생각해 봤는데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물어봤다고? 언제? 어젯밤에 몰래 전화했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데 성년후견제도라는 게 있대요. 성년후견? 네. 어머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당뇨도 있으시고 기억력도 요즘 좀. 내 기억력이 왜? 어머님, 지난주에도 가습을 켜놓고 주무셨잖아요. 제가 새벽에 냄새 맡고 내려가서 그건 피곤해서. 그리고 며칠 전에는 같은 손님한테 2번 요금 받으셨잖아요. 손님이 화내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어머님, 제 말은요. 그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하면 제가 어머님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어머님 재산도 지킬 수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쉽게 말하면 제가 어머님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채업자들이 어머님 건물에 손 못 대요. 정말? 네. 그리고 제가 어머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조금씩 빚도 갚고 그렇게 하면 돼요. 수진이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으면 돼요.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재산 관리가 어렵다는 진단서요. 내가 병원에? 네, 제 친구가 아는 병원 있대요. 거기 가면 금방 끝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찜찜했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건물은 안전한 거지? 네, 어머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님은 저만 믿으세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저는 그 반짝임이 탐욕의 빛인 줄 몰랐습니다. 육부병원과 법원. 일주일 후 수진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정신과 의원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먼 곳까지? 어머님, 여기가 진단서 발급이 빠르대요. 동네 병원 가면 시간 오래 걸려요. 병원에 들어서자 젊은 의사 한 명이 저를 맞이했어요.
박순희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정민호 원장입니다. 네. 정민호 원장은 저를 진찰실로 데려가서 간단한 질문 몇 개를 했어요. 어르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화요일? 맞습니다. 어르신 성함은? 박순희요. 좋습니다. 100에서 70 빼면? 93, 86, 79. 몇 가지 질문을 더 받았는데 저는 다 맞췄어요. 정민호 원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괜찮으신데요?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원장님, 어머님이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평소에는 정말 심해요. 그래요? 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시고, 어제 일도 기억 못 하시고, 며칠 전에는 불 켜놓고 주무셔서 집이 탈 뻔했어요. 수진이가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어요. 정민호 원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그러세요? 아니. 그건, 어머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러는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진찰이 끝나고 정민호 원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검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수진이가 막았어요. 원장님,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오늘 진단서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이요? 그건 좀. 수진이가 두툼한 봉투를 정민호 원장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정민호 원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1시간만 기다리세요. 1시간 후 저는 경도 인지장애 및 치매 초기 증상 진단서를 손에 쥐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수진아, 나 치매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서류상 필요한 거예요. 어머님 재산 지키려면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다음 달 수진이가 또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법원이었어요. 왜 법원까지 와야 하는데? 어머님, 성년의견 신청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법원 상담실에서 저는 판사를 만났습니다. 박순희 어르신, 며느님이 어르신의 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어르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박순희만 61세에 대한 성년 의견 개시 결정. 후견인 이수진. 그날부터 법적으로 제 모든 재산은 수진이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7부 작은 실수들. 후견인이 된 이후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묘하게요. 어머님, 오늘 세탁소 매출이 얼마였어요? 85만 원이었어. 통장 주세요. 제가 입금해 드릴게요. 아,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님, 이제 제가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톤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통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왜? 내 통장인데. 어머님, 법원에서도 인정했잖아요. 어머님 혼자서는 재산 관리 못 하신다고요. 하지만, 어머님, 저 믿으세요. 제가 다 잘할게요. 그렇게 제 통장, 제 도장, 제 신분증까지 전부 수진이가 가져갔어요. 저는 서서히 제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제가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아니야.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9천만 원 갚아야 한다고. 이 건물 팔면 15억은 나와. 빚 갚고도 남아. 하지만 엄마는 어떡하고? 요양원 보내면 돼.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해. 우리가 남은 돈으로 새 출발하는 거야. 수진아, 오빠 어머님은 이제 우리한테 짐이야. 치매 걸린 노인 돌보느라 우리 인생 다 버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음장이 됐습니다. 짐? 제 며느리가 저를 짐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저는 그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팔부 깨달음. 그날 오후 저는 홀로 3층 제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왔을 때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친절했고 너무 헌신적이었죠. 이상하지 않았나? 정상적인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발을 매일 씻겨줄까요? 정상적인 며느리라면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 일을 도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연기였어요. 저를 믿게 만들기 위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치밀한 연기. 그리고 민수의 도박빚. 정말 민수가 혼자 도박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민수를 도박에 빠뜨린 걸까요? 저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2층에 두고 간 옛날 물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일기장이었어요. 2022년 3월 15일. 수진이를 만났다. 정말 예쁘다. 이렇게 좋은 여자가 왜 나 같은 놈을. 2022년 5월 20일. 수진이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한다. 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나는 돈이 없는데. 2022년 7월 10일. 수진이 친구가 온라인 카지노 소개해줬다. 수진이가 여기서 돈 좀 벌어보라고 한다. 처음엔 따기만 하면 된대. 2022년 9월 3일. 500만 원 잃었다. 수진이가 괜찮다고 더하면 만회할 수 있다고. 2022년 11월 25일. 사채를 썼다. 수진이가 소개해준 조영욱이라는 사람한테. 이자가 좀 세긴 한데 곧 갚을 수 있을 거라고. 2023년 1월 8일. 빚이 9천만 원이 됐다. 수진이가 엄마 건물 팔면 된다고 한다. 나는 싫다고 했는데 일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수진이가 민수를 도박에 빠뜨리고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빚으로 저를 협박한 것. 그리고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해서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려는 것.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저는 책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수진이가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이거 봐. 저는 민수의 일기장을 수진이 앞에 던졌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우리 민수를 도박에 빠뜨렸지?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수진이가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평소에 그 상냥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어머님, 증거가 있어요? 저 일기장에 제가 시켰다는 말 있어요? 너. 어머님, 어머님은 법적으로 치매 환자예요. 법원에서도 인정했어요. 어머님이 뭘 말씀하셔도 아무도 안 믿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곧 제 거예요. 어머님은 조용히 요양원이나 가세요. 이 나쁜 년. 저는 수진이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제 손목을 휙 잡았습니다. 그 악력이 얼마나 세던지. 어머님,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 어머님 때렸다고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치매 노인이 며느리한테 폭력 휘둘렀다고요.
수진이가 제 손목을 확 놓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어머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세탁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구부반격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수진이를 이기려면 나도 머리를 써야 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2층 민수와 수진이 방 근처에 숨겨뒀죠. 며칠 후 녹음기를 회수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보, 조영욱 씨가 연락 왔어. 빨리 건물 처분하래. 알았어. 다음 주에 부동산 중개인 만나기로 했잖아. 그래. 15억에 팔면 9천 빚 갚고 6억 남아. 우리 강남 아파트 하나 사자. 어머니는 요양원 보낼 거라고 했잖아.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돼. 알았어. 완벽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음 목표를 정했어요. 조영욱. 민수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영욱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번호를 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제 조카 딸 박지혜. 지혜는 포털 사이트에서 일하는 똑똑한 애였어요. 고모, 이 번호 주인 찾아달라고요? 응. 가능하니? 불법이긴 한데. 고모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틀 후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모 찾았어요. 조영욱, 48세, 전과 5범. 주로 사기 혐의예요. 사기? 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고 거기서 돈 잃은 사람들한테 고리대금 해주고 완전 범죄자예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수진이와 조영욱은 한패였던 겁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은 전부 수진이가 가져갔어요. 돈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몰래 세탁소 매출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수진이가 모르게 따로 빼돌렸어요. 한 달이 지나자 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전부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한 재산 편취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성년후견 취소 신청을 해야 해요. 그리고 며느님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치매 환자잖아요. 제 말을 믿어줄까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요.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요. 저는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들려줬어요. 변호사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정신과 재진단이요. 다른 병원에서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해요. 저는 다음날 대학병원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죠. MRI도 찍고 인지능력 테스트도 받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전혀 문제 없으세요. 치매는커녕 동년배 평균보다 인지능력이 높습니다. 정말요? 네. 누가 어르신을 치매 환자라고 했어요? 저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정상이야.
나는 미친 게 아니야. 십부함정. 증거는 모였습니다. 이제 수진이를 함정에 빠뜨릴 차례였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세요. 며느님이 건물을 팔려고 할 때 그 현장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요? 가짜 매수자를 만들면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협조해 주실 분이 계세요. 변호사가 소개해 준 사람은 김태준이라는 사업가였어요. 어르신,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해요. 계획은 간단했어요. 김태준 씨가 건물을 사겠다고 접근하고 수진이와 계약하는 순간을 녹음 녹화하는 것, 그리고 경찰을 부르는 것.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나 이제 정말 지쳤어. 건물 팔자. 수진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응. 빚도 갚아야 하고, 나도 이제 쉬고 싶어.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좋은 매수자 찾아볼게요. 며칠 후, 수진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매수자 나타났어요. 15억에 현금으로 바로 사겠대요. 누군데? 김태준이라는 사업가래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완벽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김태준 씨, 수진이, 민수, 그리고 저.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성년 의견 결정문이고요. 제가 어머님의 법정 대리인이라 제가 계약서에 사인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김태준 씨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수진이가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잠깐 제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 계약 무효야. 뭐라고요?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사기였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대학병원 정신과 진단서, 녹음 파일, 조영욱의 전과 기록.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진 씨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수진이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수도 같이 체포됐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수가 수갑을 차면서 울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11부 진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수진의 본명은 강미선. 36세, 전과 3범. 성년 후견 제도를 악용한 사기 전문범이었습니다. 조영욱과 한 팀이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죠. 수법은 이랬어요. 조영욱이 타깃의 아들을 도박에 빠뜨림. 강미선 수진이 며느리로 접근. 노인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성년 후견 신청. 재산 빼돌림. 저 말고도 피해자가 5명이나 더 있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전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200억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 강미선과 조영욱은 노인들의 가족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엄벌을 구형합니다. 결국 강미선은 징역 12년, 조영욱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민수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법원은 민수가 강미선에게 속았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야. 저는 법정에서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가.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법정을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2부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나고 저는 서울을 떠났어요. 세탁소 건물은 12억에 팔았습니다. 빚을 갚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변호사 비용을 치르고 나니 5억이 남았어요. 저는 강원도 속초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정말 작은 빨래방을 하나 차렸죠. 순이 빨래방. 손님이 많지는 않아요. 하루에 서너 명 정도.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돈을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깨끗한 빨래를 돌려주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오후 빨래방 문이 열렸어요. 낯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빨래 맡길 수 있나요? 그럼요, 얼마든지. 여자가 빨래를 건네며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제가 사장이에요.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혼자 가게 운영하시다니. 저는 웃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존경스러워요. 여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빨래를 받고 여자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나는 살아남았어.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산에 사는 딸 은지였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응, 잘 지내지.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남편이랑 아이들 데리고요.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인지도 몰라요. 진짜 제 인생이. 에필로그.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61살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가요? 며느리가, 아들이, 혹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61살의 범죄자들과 맞서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속초 바닷가에서 매일 아침 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빨래방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착취도 없는 오롯이 제 것인 삶. 여러분도 이런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